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비행기는 대륙과 대륙을 이동하는 가장 빠른 수단입니다. 이 비행기로 인해 지구촌은 24시간 하나로 연결됐는데요. 그렇게 됨과 동시에 언제나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됐습니다. 이런 비행기가 변화에 또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화석 연료가 아닌 전기로 추진하는 비행기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화석 연료를 줄일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공항의 소음 또한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미래의 비행기는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해지네요. 그럼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3, 2, 1.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태양광 무인기가 대기가 희박한 성층권에서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한 고고도 태양광 무인기 EAV3가 성층권 14.12km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실시간 지상 정밀 관측은 물론 기상 관측과 통신 중계도 가능해집니다. 지난 6월 13일 잠에서 깨어나 신호를 보내온 탐사 로봇 필레가 전송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7P 해성에서 16개 유기 화합물이 발견됐습니다. 유기 분자 중에는 지금까지 해성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아세톤 등 4개 물질이 포함됐습니다. 필레가 보낸 데이터엔 해성의 구조와 토양에 관한 탐사 기록도 풍부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바위와 자갈 같은 단단한 물질로 덮인 필레의 표면 아래 딱딱한 얼음이 있으며 해성 내부의 75%는 텅 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년에는 무려 117m에 달하는 날개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가 하늘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이트 란치 시스템즈가 준비 중인 이 계획은 초대형 비행기 내부에 로켓을 싣고 9,100m까지 올라간 후 우주로 발사하는 비행 발사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지상 발사에서 발생하는 장소 및 시간, 비용 등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연료로 추진하는 비행기가 개발되고 있는 것에 이어서 미국의 한 민간 기업은 새로운 형태의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날개 폭이 무려 117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에 우주선을 싣고 공중으로 날아올라서 하늘에서 발사한다는 건데요. 이 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요? 오늘도 별별 이야기 마스터죠.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비행기는 도대체 어떤 형태의 비행기인가요? 네,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그리고 알고 있었던 비행기보다는 훨씬 큰 비행기죠. 네. 우리가 큰 비행기 하면 생각나는 게 보잉 747인데요. 보잉 747의 날개 길이가 한 71m쯤 되니까 네. 이 비행기가 그거보다 한 46m가 더 긴 거죠. 와, 대단하네요. 훨씬 더 무게도 무거울 거고. 네. 그래서 보잉 747에 들어가는 엔진보다 그런 것에 한 6개 정도 더 장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그래서 6톤 정도까지의 이 우주선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비행기가 되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스트레이트 론치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 스트레이트 론치라는 게 뜻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스트레이트라는 게 뭐냐면 성층권을 뜻하거든요. 지상 10km 이상, 10km 위의 대기를 성층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성층권 위에서 론치, 발사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선을 땅이 아니라 대륙권이 아니라 그보다 위인 지상 한 10km 정도 위에서 발사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회사가 이 스트레이트 론치 시스템즈라는 회사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주선을 발사하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커다란 비행기에 이 우주선, 로켓을 싣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땅에서 발사대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발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10km 정도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이 폭탄을 투하하듯이 이 로켓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자마자 이 로켓에서 엔진을 분사해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높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공기의 밀도가 적어지고 네. 공기 저항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설치하는 많은 그런 기구들이 필요 없고
우주에서, 그러니까 우주는 아니지만 네. 성층권 가까운 곳에서,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좀 적은 곳에서 날리기 때문에 지구보다는, 땅에 사는 것보다는 상당히 비용이 저렴하게 들 것이다. 일단 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활용이 된다면.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특이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굳이 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게 성공만 한다면 네. 상당히 매번 발사대 만들 필요도 없고 상당히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한 게 빌 게이츠잖아요. 네. 그분하고 같이 했던 분이 폴 앨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뭐 IQ가 170이래요. 네. 이 폴 앨런이라는 분이 투자를 해가지고 4년 전에 만들었던 회사가 이 스트레이터 론치 시스템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이렇게 정말 남들이 생각 못하는 특이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여기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일단 이 비행기를 만드는 거고 이 비행기에서 결국은 우주선들을 발사해가지고 훨씬 저렴하게 그래서 뭐 화성까지나 달까지 가는 건 못하겠지만 네. 가까운 한 6톤 정도까지의 우주선들은 발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주정거장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 회사에서 이제 시에라 네바다라고 해가지고 또 민간 이런 우주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우주 택시 사업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지구에서부터 그 우주정거장까지 화물 나르는 거. 거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스페이스 X라는 회사하고 오비탈 사이언스라는 두 회사에서 이제 그 화물기 날랐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택시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운반하는 걸 갖다 했던 게 스페이스 X라고 보잉사에서 하기로 한 거거든요. 네. 이 시에라 네바다라는 회사에서도 거기 입찰했다 떨어졌어요. 그 회사에서도 이제 우주선을 만들었거든요. 드림 체이서라고. 네. 드림 체이서. 뭐 이름은 엄청 멋있는데요. 꿈을 쫓는 뭐 이런 사람들처럼 해서 드림 체이서라는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우주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상업적 이용을 위한 나사가 투자하는 그 몇십억 달러짜리 사업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네. 뭔가 활로를 찾아야 되겠죠, 그 회사도. 그 회사와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이 드림 체이서를 갖다가 이 ROC라고 하는 비행기에서 한번 발사시켜보자라고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잘 되면 굉장히 좋지만 쉽겠느냐, 사실. 네, 그렇죠. 왜냐면 이런 큰 비행기가 뜨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말만 들어도 위험해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뭐 스페이스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주선이 얼마 전에 폭발했었거든요. 버진 갤럭틱이라고 해서 우주선 사람 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드림체에서 사람 타는 거고 사람 타는 화물기만 나르거나 아니면 우주선 어떤 인공위성만 올리면 특별한 뭐 망가지더라도 부담이 없는데 드림체에서 같이 사람이 타는 우주선 네. 그런 우주선을 갖다가 확실하게 안전이 보장이 안 된 실험하는 용도의 비행기에서 발사한다.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위험 부담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성공을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게 확실히 확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사람이 타서 발사시키는 건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연 정말 이 보잉 747보다 6배 정도 되는 엔진을 다른 이렇게 커다란 비행기가 그렇게 안전하게 뜰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낙하산 투하하듯이 로켓을 떨어뜨린 다음에 공중에서 점화시켜가지고 발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아직까지는 정말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정말 특이한 생각이죠. 네. 이게 또 창조 경제일지도 모르겠지만 성공한다면 많은 비용 절감도 되고 또 지상에서의 어떤 자원 낭비도 없어지겠지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미국판 창조경제 우주선 발사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과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지 기대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스 익스프레스입니다. 12년째 이곳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붉은 행성 화성. 이곳을 날아다니다 보면 표면에서 바라보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화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성은 정말 지구와는 다른 행성이라는 것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틀란티스 카오스는 정말 매력적인 곳입니다. 광대한 정상과 깎아지른 듯한 절벽, 그리고 지표의 균열, 매우 다양한 특징을 가진 화성의 지질학적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죠. 약 40억 년 전에 형성된 분화구는 에리다니아 호수의 일부였던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곳을 혼자만 보고 있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다들 빨리 와서 저와 함께 화성을 날아다녀요. 2003년에 발사된 유럽 우주국의 화성 탐사선 마스 익스프레스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화성 주위를 돌면서 화성의 구석구석을 촬영해 지구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 익스프레스호의 고해상도 스테레오 카메라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화성 표면의 3D 입체 영상을 구현한 게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입니다. 화면으로나마 화성 표면 위를 날 수 있게 된 건데요. 네, 교수님. 네네. 영상처럼 비행기가 화성 위를 날아다니는 날이 과연 올까요? 네, 지금 나사에서는 2020년대 초에 그라이더 형태의 그 비행기를 한번 날려보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동력을 갖지 않은 화성에도 공기는 있거든요. 지구보다 굉장히 약하지만, 그러니까 지구의 대기에 비해서 한 1%밖에 안 돼요. 네. 하지만 화성의 중력이 지구보다 훨씬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라이더 형태의 비행기에 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뭐 10분이든 20분이든 그라이더 형태의 비행기를 한 2020년경에 띄워서 한 600m 정도 고도에서 한 몇십 킬로 정도 날아가게끔 보겠다 하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굉장히 낮은 높이에서 화성을 갖다 좀 더 철저히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네, 그런데 화성의 대기가 지구와는 다르잖아요. 네네. 날아다니는데 굉장히 고려할 사항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비행기가 난다는 건 뭐냐면 공기 이게 양력이죠. 네. 공기에 밑에서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기가 지구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력이 굉장히 작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대신에 어쨌든 간에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무게 부담은 없을 건데요. 그래서 이 그라인더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이 비행기는 굉장히 가벼워야 된다. 가볍지 않으면 날기 힘들 것이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화성의 그 영상은 그 마스 익스프레스라고 해가지고 2003년에 발사했던 그 유럽 우주국의 그 위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촬영한 걸 갖다 3D로 이제 편집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2003년에 가가지고 거의 한 10년 정도 화성을 탐사하면서 화성 남극에서 그 얼음의 존재도 발견을 했고, 네. 그 당시에는 원래는 착륙하는 비그로라는 걸 착륙시켜가지고 그 표면도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착륙에 실패를 했죠? 참 이 실패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데요. 일단 올 초에 그것이 발견됐어요. 착륙을 했는데 이게 착륙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안테나든가 뭔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착륙하면서 부서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올 초에 미국의 그 화성 정찰위성 MRO라는 것이 이제 사진을 찍은 것이 공개가 됐어요. 네. 비그로가 무사히 고장나지, 그러니까 겉모습은 멀쩡하게 화성에 앉아 있다. 이것이 촬영이 됐거든요. 일단 착륙은 한 거네요. 그렇죠. 착륙을 했는데 뭔가 안테나가 망가졌든지 그러니까 착륙하면서 뭔가 충격이 있었든지 송수신,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서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고장 나더라도 일단 통신이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 MRO라고 하는 미국의 그 화성 탐사 위성이 정찰 위성이 보니까 비그로가 무사히 착륙을 해 있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찾아냈는데 움직일 수 없고 통신이 안 되니까 뭔가 통신이 안 되고 고장이 났을 거다. 만약에 어느 날 앞으로 2020년대나 30년대에 화성에 갈 거 아니에요. 네. 가가지고 고치면은 그러면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 마스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유럽 우주국의 그 화성 탐사 위성이 찍은 멋있는 영상을 보니까 아, 정말 화성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드는데요. 네. 그림으로만 보세요. 왜냐하면 그림으로는 멋있어 보이지만 지구처럼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산소도 거의 없고 네. 지구처럼 이렇게 따뜻한 날씨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힘든 그런 곳입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이 영상을 보니까 화성 참 예뻐서 화성 위를 날아다니는 느낌은 어떨까 참 궁금해지네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신기하고 재미있는 영상이 우리를 찾아올까요? 대부분의 별은 태양처럼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2개 또는 3개 등 여러 개가 무리를 지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2개의 별이 공통된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공전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존재하고 있는 별들의 구조를 쌍성계라고 하고 2개 이상의 별로 구성된 항성계는 다중성계라고 합니다. 쌍성은 1802년 윌리엄 허셜에 의해 처음 사용되어졌는데요.
두 별 중 밝은 별은 주성, 어두운 별을 반성 혹은 동반성이라고 합니다. 쌍성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겉보기 쌍성입니다. 우리 눈에는 별의 거리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멀기 때문에 모두가 한 점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우연히 서로 가까이 있어 우리 눈에 쌍성으로 보이는 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별들은 실제로 아무런 연관이 없이 시각적으로만 쌍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광학적 쌍성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하늘에는 이러한 별들이 많고 천문학자들은 이들을 가리켜 이중성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연성입니다. 연성의 종류에는 안시연성과 분광연성, 식연성이 있습니다. 먼저 안시연성은 망원경을 통해 관측을 여러 해 걸쳐 하면 두 별의 상호 궤도 운동이 관측될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시연성이라고 하며 주기는 약 1년에서 수천 년에 이릅니다. 분광연성은 거대한 망원경들에게도 자세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펙트럼을 측정했을 때 스펙트럼 선의 위치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으로부터 쌍성계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연성입니다. 두 별의 공전 궤도가 시선 방향과 나란하게 되는 천체들은 한 별이 다른 별을 가리는 식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광도가 주기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쌍성계를 측광연성 또는 식연성이라고 합니다. 관측되는 식연성은 안시, 측성 또는 분광연성일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명왕성과 위성 카론이 쌍성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 천체입니다.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우주 소식들 가득 담아서 찾아오겠습니다. 별별 이야기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 웨더앤라이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